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풀이 제51회 이론편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유동부채 항목이 아닌 것은 우리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번 선수금, 2번 매입채무, 3번 미지급비용, 4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1, 2, 3번 뭡니까? 유동부채죠. 우리 1, 2, 3번 유동부채인 거 아니까 답은 4번이란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다. 쉽게는 아니겠다. 왜?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실은 우리 전산회계 2급 출제범위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생소하다 해도 못 맞출 이유는 없다. 왜? 선수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다 우리 유동부채에서 다 배웠던 개정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르는 지문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왜? 출제 교수님들은 우리 전산회계 2급에 대한 출제 범위 딱 명확하게 지켜주진 않는다. 가끔씩 모르는 지문, 생소한 지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 포기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강조한다. 우리가 말하는 답은 우리가 배웠던 본문을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온다라고 믿고 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를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맞출 수 있다. 그리고 1번부터 이렇게 모르는 질문 탁 나오면 당황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시험, 우리 전산회계 시험뿐만 아니고 자격시험, 회계사, 세무사 시험도 사실은 1번, 2번에서 막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어쩌면 약간 의도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번, 2번에서 막 수험생들을 흔든다는 겁니다. 일단 막 이런 거 모르고 나면 일단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말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다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라. 1번 이걸 맞출 수 있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가 못 맞추는 문제가 진짜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진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1번 틀렸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제끼고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틀렸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1번, 2번 이상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의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말리지 마라. 2번 다음 자료에 의한 으뜸 상사의 총자산은 얼마인가? 총자산,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거 섞어놔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개정 과목들, 구성 항목들을 안다면 우리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총자산 얼마인가? 자, 자산 맞다. 재고자산, 미수금 맞다. 당좌자산, 지급엄, 이건 부채죠, 그죠? 비품, 유형자산, 자산, 총자산이니까 유형자산도 포함시켜야 되겠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둘 다 포함해야 되니까. 선수금, 먼저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부채겠죠. 받으럼, 맞다, 당좌자산. 외상매출금 맞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더 해보자는 겁니다. 자, 더 해보세요. 9만원 플러스 15,000원 플러스 55,000원은 16만원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다는 겁니다. 3번. 됐죠? 그래서 자산, 부채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3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아주 자주 나오는 출제에 자주 되는 거죠. 자산의 재무상태표의 자산 구성 항목들 구분할 수 있는지, 구성 요소들을 알고 있는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자, 일단 답 바로 A는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뭘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러면 A, B, C, D 맞게 된 걸 지금 봅시다. A가 재고자산이니까 이건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B는 투자자산이니까 이거 틀렸고, 답은 4번 되겠네. C는 유형자산이고 D는 기타 비유동자산. 그러면 답은 4번 되겠다. 그죠? 4번. 자, 4번. 다음 중 재무제표와 함께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재무제표에 구성되는 요소들이 뭐 있는지 물어봤다. 좀 특이했다. 그죠? 우리
두 장만 넘겨보세요. 책 두 장만 넘겨보세요. 우리 뭐 나와 있습니까? 실무시험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로 되겠네. 이거는 봅시다. 뭐 올해는 부천오피스의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왔습니다. 뭐 위에 뭐 적혀 있습니까? 손익계산서 적혀 있죠? 손익계산서. 그리고 왼쪽에 뭐 있습니까? 회사명, 부천오피스 회사명.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죠. 올해 단기간 동안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년도? 정기니까 2014년도. 이게 뭐 적혀 있고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단위, 원이지 뭐 우리나라니까. 원 해가지고 밑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기업명 있네요. 회계 보고기간 종료일은 뭐 재무상태표면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돼 있고 회계기간이면 뭐 손익계산서면 이렇게 회계기간이 적혀 있겠지. 대표자명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대표자명을 왜 적습니까? 그리고 금액 단위 원 이렇게 적혀주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됐죠? 뭐 생소했지만 못 맞추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전 가서도 그죠? 답은 3번 대표자명. 그리고 5번 다음의 회계 처리를 보고 해당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뭐 묻는다?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 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수금이 뭡니까? 우리 급여 같은 건 줄 때 100만 원 급여 다 주지 말고 법에 따라서 10만 원 정도고 떼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에 우리가 그 직원들 대신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 때는 예수금을 대변에 그 부채로 잡죠. 대변에 잡고 있던 예수금을 이제 차변으로 주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신 납부했다는 거죠. 다음 달 10일에 보통 예금으로. 그런 분께죠. 어떤 그 말을 써놓은 게 뭡니까? 4번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차감한 소득세 등 만원 이게 예수금이죠. 이거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우리가 직접 대신 납부해 줬다는 거죠. 답은 4번 되겠다. 그죠? 답은 4번. 이거는 1번은 뭡니까? 차감하기로 하고 만원을 보통예금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이건 뭐 예수금을 이렇게 떼는 그 좀 떼고 급여만 주는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것 같고 2번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판매 계약 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팔기로 하고 계약금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선수금 되겠죠. 선수금. 이건 3번은 거래처의 상품을 이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선수금이란 부채로 잡는 거 그 계정을 그 거래를 말하는 거고 3번은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 만원을 줬다는 거죠. 우리가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주는 거. 그럼 뭐 현금이 나가고 대변으로 나가고 대신 차변에 뭐 선급금이라는 자산을 인식하는 거. 그거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6번 다음의 작성 방법은 어느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 재무제표 종류 중에서 우리가 주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석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주기하고 주석하고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 묻는 문제였다. 해당 개별 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그 재무제표에 적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별지 부록으로 그 뒤에 몇 장을 더 넣는다는 거죠. 별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그 별표 1 해가지고 별표 1에 대해서 그 다음 장에 별지로 부연 설명하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석이라고 한다고. 주석. 그래서 주석은 재무제표 일부로 봐가지고 왜? 거기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 중에 하나로 포함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주기는 뭐라고요? 재무제표 안에 거기서 괄호로 표시해가지고 괄호가 키워드입니다. 주기는 괄호로 부연 설명하는 것을 주기라고 한다고. 주기는 단순한 부연 설명일 뿐이니까 뭐 재무제표 종류 이렇게 나열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가 배웠었죠. 7번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당기 어음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자 묻고 싶은 거는 첫 번째 T계정 총계정 원장을 지금 주어졌습니다. 총계정 원장도 읽을 수 있는지 그거 묻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 지급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알고 있는지 그거 회계 묻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급어음은 뭐 우리가 물건 살 때, 상품을 살 때 어음을 발행해 줬다는 겁니다. 부채죠. 부채니까 내 자리는 어디다? 오른쪽이라는 거. 오른쪽. 오른쪽이니까 정기 2월 기초 금액이 있으면 오른쪽이 지금 위치한다는 겁니다. 정기로부터 넘어왔던 지급어음이 20만 원 있었답니다. 근데 상품 이러면서 15만 원 이 분개로 한다면 어떻게 분개했다는 겁니까? 2월 22일 날. 뭐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분개 하나 해보면서 우리 답을 조금 분석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2월 22일 날 지급어음 차변으로 지금 기록했으니까 지급어음이 15만 원 어음을 발행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차변에는 반대 계정 과목 뭐 상품이 들어왔다는 거. 뭐 상품을 어음 발행해 가지고 사왔다는 거죠. 15만 원치. 이 분개일 거고 3월 5일 제좌 막 이런 용어가 지금 등장했다는 거죠. 실무에서 쓰는 용어. 제좌는 원래 총계정 원장할 때 반대 계정 과목 적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못 적겠다는 거지. 왜? 항목이 차변 대변 하나씩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차변 쪽에는 일단 지급어음 3만 원 왔다는 걸 뭐 차변에 지급어음 이렇게 왔다는 거죠. 3만 원 왔는데 반대편 계정 과목이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라는 거지. 칸이 모자라서 못 적겠다는 거지. 그래서 뭐 제좌 여러 개 이런 걸 한자로 쓰면 저건가 봐요. 제좌인가 봐요. 그래서 심에서 쓰는 용어인데 교수님이 막 그 자연스럽게 쓰셨나 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 용어 모른다고 해서 틀릴 일은 하나도 없다. 뭐 지급어음이 왼쪽으로 왔다는 거 우리가 알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죠. 지급어음이 왔고 오른쪽에 뭐가 왔대요. 3만 원. 제일 잘하는 용어 몰라도 지급어음이 없었으면 뭐 현금이나 뭐 어쨌든 뭐 다른 게 들어왔겠지라고 그냥 우리가 현금이든 뭐 자산이 들어왔든 아니면 부채가 감소했든 어쨌든 계정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지급어음을 우리가 결제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급어음이 없어졌다. 됐습니까? 조금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날짜로 썼는데 뭐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6월 11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차변에 마찬가지로 지급어음을 우리가 어음 발행인 게 있어가지고 만기가 됐나 봐. 지급어음 10만 원을 지금 결제해서 없애줬어요. 부채인 지급어음을 없애주면서 대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을 준 거지. 보통예금 만을 준 거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22만 원 있다는 거지. 즉 어떻게 우리는 지급어음이 부채니까 어디에 잔액이 남아있겠습니까? 오른쪽에 잔액이 남아있겠지. 요렇게 지금 현재 자 금액이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오른쪽은 35만 원이고 왼쪽은 13만 원밖에 없으니까 요 오른쪽에 잔액이 현재 기말 현재 얼마 남아있더라고요? 22만 원 남아있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장부 마감하려면 어쨌든 왼쪽 오른쪽 각계 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거는 내년으로 넘겨야 되니까 오른쪽 잔액을 내년으로 넘겨야 되니까 차기 2월이라고 이렇게 왼쪽에 써가지고 오른쪽 왼쪽 각계 지금 기임만 그렇게 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22만 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음 발행 금액은 얼마다? 발행 금액 우리가 물건 사면서 어음을 발행해 줬다. 즉 지급어음을 대변으로 기록하는 금액. 뭐? 그냥 보면 알지. 우리가 이 거래잖아요. 지급어음을 우리가 발행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총계정 원장에서 지급어음이 증가한 거래. 이쪽에 있는 거래 중에서 정기로부터 넘어온 거 빼고는 몇 개 있는지 얼마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순간 우리는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지. 기초로부터 넘어온 거 20만 원 빼고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게 뭐 있는지만 보면 본인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15만 원이지 답은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지만 우리 총계정 원장에 대해서 정체를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아는 거지만 계속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죠. 시간을 조금 들여서 뭐 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 번 반복되지만 또 한 번 더 총계정 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됐죠?
자, 8번 주어진 자료로 당기 기초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3분법인. 자, 매출 원가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데 특이하게 또 3분법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3분법 문제가 한 1, 2년에 한 번씩 정도 출제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사실은 3분법이라는 거 지금 쓰지 않죠. 우리 실무에서도 쓰지 않고 현재 이론 배우면서도 거의 배우지 않는데 3분법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예전 부기 시절 때부터 우리 계속 가끔씩 소개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는 3분법이라는 게 조금 쓰임새가 있어서. 그죠? 그래서 3분법을 가끔씩 나오는데 3분법을 해가지고 출제가 또 됐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답부터 찾읍시다. 답부터. 우리 3분법에서는 다른 게 특이한 거 없고 뭐 우리가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품 매출원가 회계 처리에서는 상품 대신 여기서는 뭐 매입이라는 개정 과목 쓴다는 것만 그런 개정 과목을 쓰더라라는 것만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그때 정리했었는데요. 자, 어떻게 답부터 찾아봅시다. 매입액이 자 구하는 게 기초 상품 재고액 구하라는 겁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자, 기초 상품 기초 그리고 당기 매입 그리고 기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뭐 매출 원가 지금 구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기초 재고 이거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매입액 얼마라고? 4만 원. 그리고 매입 환출이니까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1000. 그럼 결국 순매입액은 39,000원이라는 겁니다. 39,000원. 기말 상품 재고액은 2,000원. 그리고 기초 재고가 모르겠고 매출 원가가 얼마랍니까? 매출 원가 딱 적혔으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여기 뭐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이 쓰였다는 겁니다. 뭐에? 3분법이니까 3분법에서는 손익계정으로 다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손익계정이 뭡니까? 우리 모든 수익계정, 모든 비용계정을 결산 때, 마감 때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계정 아니겠습니까? 매출 다 없애주듯이 매입이라고 한다면 매입을 다 없애준다는 겁니다. 다 없애준다는 건 뭐? 이게 매출 원가라는 거죠. 어쨌든 비용 계정 과목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출 원가가 5만 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으려면 뭐? 3분법에서는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 쓰더라라는 것만 안다면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산하면 얼마입니까? X 플러스 39,000원 마이너스 2,000원이 5만 원이다. 뭐 역산하면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봅시다. 그러면 52,000원에서 39,000원 빼면 13,000원 되겠네. X는 13,000원. 그러니까 손익에서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했을 뿐 그냥 전형적인 매출 원가 문제로 보고 풀면 된다는 겁니다. 13,000원. 답은 1번 되겠는데요. 이제 3분법이 가끔씩 이렇게 출몰하니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다시 한 번만 더 또 3분법 등장했으니까 3분법 한 번 더 설명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3분법이 이루어졌을 건지 우리 추측해 보면요. 봅시다. 자, 우리가 2분법을 했을 때 뭘로 한다고요? 상품이란 계정 과목 쓰는데 상품인지 2분법에서는 상품일 거고 3분법에서는 이게 뭐라고?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 쓴대요. 자, 어쨌든 그걸 계정 과목 보면은 기초가 얼마라고요? 답은 우리 찾았잖아. 13,000원. 그리고 순매입액이 뭐 두 개 4만 원 빼기 1,000원 하면 39,000원 적읍시다. 적으면 탑계가 얼마입니까? 13,000원 플러스 39,000원은 52,000원. 52,000원이 판매 가능 금액. 그리고 기말 재고가 2,000원. 2,000원 해서 매출 원가가 5만 원인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2분법의 분계는 너무 잘 아는데 3분법은 뭐가 특이한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기말 재고,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은 뭘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됩니까?
상품이죠. 그거는 뭐 2분법이든 3분법이든 뭐 그 3분법 할아버지든 상관이 뭐 어쨌든 정해져 있다. 상품이라고 우리가 공시해야 된다. 근데 3분법에서는 단기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안 쓰고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습니다.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말 매출원가 구할 때 우리가 2분법이라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습니까? 5만 원이 매출원가가 지금 돼 있고 지금 판매 가능액이 5만 2천 원 지금 차변에 집계가 돼 있고 기말에 창고 실제 뒤져보니까 2천 원만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5만 원에 대해서만 차변 대변 해가지고 매출원가 원가 5만 원 기록하고 상품을 없애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분계인데 이게 아니고 이제 산문법은 결과는 똑같아. 근데 그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공시하는데 우리가 기중에 살 때 상품을 살 때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말고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기초에 지금 상품으로 지금 계정 과목 남아있다는 건데 13,000원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상품을 일단 없애주는 거지. 상품을 없애주고 차변에 어차피 매출 원가가 돼야 되니까 원가 그리고 기중에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무슨 계정 과목 썼다고요? 매입이란 계정 과목 썼대요. 매입이란. 그래서 차변에 짓게 된 매입을 일단 없애주는 거야. 대변으로. 금액을 안 적었는데 13,000원. 자, 정확하게 적을까요? 13,000원 있고 그리고 매입이 얼마 했다고 하면 39,000원. 마찬가지로 매출원가 비용이겠죠.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에 현재 얼마 남아있다고요? 2,000원 남아있다고.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은 뭘로 공시해야 된다고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공시해야 되니까 차변에 상품이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만큼은 매출원가가 차감돼야 되니까 매출원가. 원가 2,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게 3분법이랍니다. 왜? 이유는 뭐 딱 하나. 매입이란 계정 과목을 단기 매입한 거에 대해서 매입이란 계정 과목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네트를 치면 어떻게?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 똑같다. 13,000원 플러스 39,000원 마이너스 2,000원 하면은 결과값이 똑같아. 근데 우리가 상품 하나만 쓰다가 매입이란 거 쓰다 보니까 세 줄로 현재 나타내다 뿐이다. 그러면 이 불편한 3분법을 왜 쓰냐? 근데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는 뭡니까? 우리 매출 원가가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로 배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놓고 실제 기말 수정 분계 때는 그 모든 값을 계산한 후에 결과값인 이 분계만 한 줄만 달랑 쓰는데 3분법은 어떻게? 친절하게도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렇게 세 줄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처음 회계원리 배울 때 너무나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북이 배울 때 이렇게 세 개로 항상 배우는 좀 가르치기 편하니까 3분법이라는 걸 등장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곤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무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쓰지도 않지만 우리가 전산 회계 2급은 지금 현재 회계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가끔씩 3분법이라는 게 출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좀 뭐 그런 생각에서 습관에 따라서 우리 회계 원리 때는 이런 게 좋지 하면서 이렇게 출제를 했지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개념들이 3분법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또 시간 돼서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정체가 3분법인데 그러면 지금 매입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39,000원 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분계라서는 매입이 39,000원 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 뭐 매출 원가인 5만 원이 지금 현재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게 원칙적인 또 3분법인데 3분법이라는 게 실무에서 쓰이지 않다 보니까 딱 어떻게 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무상태표에 상품이라는 걸 공시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회사 내부적으로 기중에는 뭘로 처리하는지 누가 뭐 타치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기중에 이렇게 어떤 건 상품이라고 처리하고 어떤 건 매입이라는 거 처리하는 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회사 내부적으로는 아예 안 써. 그냥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자 작년도에 상품이 남아있다가 지금 11월 1일 날 상품 넘어온 게 있어요. 상품이라고 계정 과목이 왜 공시하는 것 때문에. 근데 1월 1일 날 상품이 있지만 그거를 1월 1일 날 어떻게 분개하냐면 상품이란 걸 이름을 바꿔치기 한대. 매입으로. 왜? 우리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아예 안 쓰고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지금 딱 쓰기로 했대. 말 되잖아. 우리가 이분법에서 상품을 이렇게 딱 총계정 원칙 집계하듯이 사무법에서 뭐 매입이라는 계정 하나로 딱 총 집계할 수 있겠지. 왜? 회사 내부적으로 그게 편하니까. 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입이라고 이름을 싹싹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1월 1일 날. 그리고 그래서 이 분개를 매입 이렇게 다 매입이란 거래로 그냥 계정 과목을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분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놓고 나중에 공시할 때만 재무제표 작성할 때만 요 현재 기말 현재 남아 있는 매입이라는 2,000원을 뭘로 이름만 바꿔치기 또 하시면 되겠죠. 매입을 2,000원 보내고 이름을 상품이란 계정으로 바꾸는 분개 하나만 추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매입이라는 총 계정 과목에서 이 매출 원가가 집계가 되더란 거죠. 그럼 이 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매입이라는 걸로 따지면 이 세 줄을 또 하나로 합해서 이렇게 이것만 달라질 뿐 똑같이 한 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우리가 삼분법이 존재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 줄 분개, 요 세 줄 분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삼분법이 등장했으니까 이 세 줄 분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분법처럼 한 줄로 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 줄로 나타내는 게 원칙이더라는 거죠. 다만 계정 과목만 이게 상품 매입 이렇게 섞어 안 쓰고 그냥 매입 이렇게 매입 이렇게 쓰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막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막 이게 책으로 쓰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소설책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득이 수업 때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문제 간혹 또 출제되니까 간혹 출제될 때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시간 조금 들여서 설명드렸는데 그만큼 그 대신 우리 삼분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됐죠? 자, 넘어갑시다. 9번.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10만 원과 약수금 20만 원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영향을 오른 것은 자, 거래 판료소 결합. 거래 판료소 결합에서 나왔네요. 전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봅시다. 분개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대변에 대금, 자, 상품 30만 원을 매입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변 먼저 쓸까요? 상품 30만 원. 결제를 뭘로 했다고? 현금 10만 원. 그리고 지급보험 20만 원. 이렇게 분개했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거래 판료소의 기초하여 자산, 부채, 증감을 한번 답변해 봐라는 거죠. 총 이게 뭡니까? 왼쪽에 왔다. 자산의 증가. 이거는 자산의 감소. 그리고 이거는 부채의 증가. 이렇게 온 거네요. 됐나요? 이렇게 왔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되겠다. 총 자산과 총 자본이 증가한다. 총 자산은 증가했다. 그죠? 총 자산은 증가했다. 근데 총 자본은 증가했습니까? 자본은. 자, 금액으로 봅시다. 자산은 얼마 증가했습니까? 자산이 여기서는 30만 원 증가했고 10만 원 감소했죠. 그러면 자산은 20만 원. 20만 원 올라갔고 부채는 얼마 올라갔습니까? 부채가 20만 원 올라갔네요. 됐습니까?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산표로 볼 수도 있고 재무상태표로 볼 수 있는데 시산표로 일단 볼까요? 시산표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에서 합계가 똑같은 상황에서 자산이 2만 원, 자산이 20만 원, 부채가 20만 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자, 정해져 있는 차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자산이 20만 원만큼 부채가 20만 원만큼 올라갔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본은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 자본은 변동 하나도 없다. 됐죠? 그래서 자본 증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총 자산과 총 부채가 증가한다. 맞나요? 총 자산과 총 부채가 증가한다.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총 부채가 증가하고 총 자본은 일단 변동 없으니까 틀렸고 총 부채가 증가한다. 총 자산이 감소는 아니니까. 답은 총 자산과 총 부채가 증가한다. 답은 2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래 판례소인데 조금 막 자산이 감소가 좀 섞여 있어 가지고 이제 금액으로 따져봐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조금 판례소, 거래 판례소 문제 중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9번 마쳤고요. 10번 기말 자산 계정 잔액이다. 재무상태표에 당좌 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 구분할 수 있는지 문제. 자,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 당좌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 맞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상품 이건 재고 자산이니까 아니고 받으러 맞다는 거죠. 당좌 자산. 보통 예금 맞다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이니까 당좌 자산 맞고 비품은 유형 자산이니까 아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더하면 되겠네요. 7,000원. 7,000원하고 만원. 12,000원 되겠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11번 기말 결산 시 임차료 미지급분을 계상하였다.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은 봅시다. 미지급분 임차료랍니다. 임차료가 뭡니까? 우리가 사무실 임차해가지고 임차료 비용 주는 거죠. 비용 주는 거에 대해서 미지급분을 계상하였다. 지금 아직 돈은 안 나갔지만 생각해보니까 기간이 이미 경과해가지고 비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미지급 비용 되겠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뭡니까? 비용의 발생이죠.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을 비용의 예상으로 지금 표현했네요. 답은 2번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비용의 이연은 아직 그 내년에 비용인데 우리가 돈을 미리 줬다. 그게 비용의 이연이죠. 그래서 이연과 발생은 서로 반대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답은 2번. 1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자 1번 예수금, 2번 가수금, 3번 선수금, 4번 미수금. 자 묻고 싶은 거는 자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에서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 미결산 항목 정리 원칙이 있죠. 어떻게?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과 공과 인출금 이런 계정 과목들은 임시적으로 우리가 기중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 재무상태표 공시할 때는 정식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그래서 가수금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죠? 자, 재무상태표 표시될 수 없는가 그 계정 과목 이렇게 묻는 문제 중에서 어떤 스타일도 있습니까? 자산 부채 섞어놓고 그 중에 수익 비용 계정 과목 섞어가지고 그 중에 수익 비용 찾는 문제도 등장한다 그죠? 근데 이 문제 봅시다. 뭡니까? 이건 부채, 미수금 자산, 전부 자산 부채니까 재무상태표에 다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건 답을 찾을 수 없고 그 중에서 가수금은 임시계정 과목이니까 미결산 항목이니까 나타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수금이라는 게 임시계정인 거 알고 있는지 기말 결산 항목에 보면 우리 기말 수정 분기 항목에서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마찬가지. 현금과 공과도 정리해야 되고 인출금도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기말 결산, 기말 수정 분계를 알고 있어도 이거 문제 물론 풀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 성격을 알고 있는지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재무 상태표 작성 원칙에 대해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맞출 수 있다. 13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다음의 항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봅시다. 손익계산서 자 이거는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봅시다. 기부금 뭡니까?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네. 재손실 영업의 비용. 그러면 답은 4번이겠다. 대손충당금 환입 우리 대손충당금에서 배웠습니다. 대손충당금이 환입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업활동으로 생긴 채권
그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에 이에 대해서 대손 처리했다가 돈이 대손 충당금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게 이미 더 많더라는 거죠. 그 대손 예상액보다. 그러면 어떻게? 대손 충당금 환입하면서 그에 대해서 뭐 판매 관리비의 차감 항목으로 했죠. 판매 관리비의 차감 항목 이렇게 처리하고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 생기면 뭐 영업 외 수익으로 수익으로 처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131페이지 배웠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뭐 영업 외 비용 항목이고 이거는 어쨌든 판매 관리비인지 영업 외 수익인지 뭐 구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대손 충당금 환입은 뭐 수익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만 안다 하더라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뭐 이게 구분이 이게 판매 관리비인지 영업의 수익인지 굳이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다. 4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놓쳤다.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확실히 안다면 맞출 수 있다. 그죠? 설사 우리가 이 생소한 지문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눅 들 필요 없다.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다라고 덤벼들면 그 중심을 잡고 덤벼들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14번. 다음 자료에서 2015년도 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 얼마인가? 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 묻는 문제입니다. 단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의 몇 프로? 1% 설정한대요. 보충법으로 설정하겠죠. 정기 회수 불능 채권은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가정한다. 뭐 정기 회수 불능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된 거래가 있답니다. 즉 과거에 대손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대손 처리한 건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게 돈이 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건이 20만 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굳이 이거 뒤에 부연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우리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졌는데 이거 안 주어져도 우리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돈이 일단 얼마 들어왔다고요? 20만 원 들어왔답니다. 현금 20만 원 들어왔다. 기분 좋다. 근데 어떻게 대변에 뭘 처리하라고? 수익 같은 거 처리하지 말고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 이렇게 대변으로 기록해 주자는 거죠. 기록해 주자. 그 말은 즉슨 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뭐 부채죠. 부채를 이렇게 늘리려면 이쪽에 뭐 비용 같은 걸 처리해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고 돈이 현재 들어왔으니까 부채를 그냥 미리 이렇게 인식하자는 거죠. 뭐 부채 인식하면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란 거죠. 왜?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인식하면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작아지는 거지만 이거 현금으로 기록하면서 대신 대손 충당금을 현재 늘리면은 기말에 설정해야 될 대손 상각비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 비용의 차감 효과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같은 거 하나도 처리 안 하면서 부채를 좀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분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거는 약간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재무적인 효과를 봤을 때 이렇게 성격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문제고 이 뭐 성격에 대해서 굳이 몰라더라도 우리는 뭐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확실히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분명히 배웠다. 대손 처리인과에 대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상대방 계정 금액이 그냥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시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거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고요. 자, 그렇게 이런 거래에서 기말 12월 31일 날 대손 상각비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인가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이거 이렇게 거래 주어져 있다. 어떻게 처리한 게 제일 좋을까요? 총 계정 원장 그리면 제일 편하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부채로 보면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내 자리는 오른쪽이다. 기초 재고는 어디 표시된다? 오른쪽에 표시된다. 기초 얼마? 대손 충당금 정기 2월액 1월 1일 기초금액이 120만 원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이제 설정할 게 있으면 이쪽에 기록하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이렇게 인식될 거니까 대손 충당금 총계정 원장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이제 기록되는 거 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소한 게 얼마라고요? 감소한 게 자 봅시다. 대손 충당금 이렇게 돼 있고 대손 충당금 오른쪽으로 지금 인식한 거, 즉 현금 회수액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기록하면 되겠지. 회수 이렇게 기록하고 아니면 현금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현금 해가지고 얼마? 20만 원 전제 기록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추가 설정액이 있다면 추가 설정 아니면 뭐 대손 상각비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대손 상각비라고 적을까 추가 설정에 적을까 어느 걸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뭐 그냥 추가 설정이라 적을래. 추가 설정. 왜? 지금 추가 설정을 묻는 거니까. 추가 설정이 있다면 이제 이쪽에 기록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 대변이 동일하면 되겠다. 왜? 대변, 기말 잔액이 여기에 적힌다는 거죠. 기말 잔액이 이쪽에 적힌다는 겁니다. 자, 기말 잔액은 1%로 설정하는데 매출 채권이 2억이니까 여기에 1%면 얼마? 200만 원이 기말 대손 충당금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합계는 200만 원, 오른쪽 합계는 얼마? 오른쪽 합계도 200만 원 나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합계가 2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두 개 합하니까 뭐 140만 원이니까 추가 설정할 게 얼마? 140만 원이니까 60만 원 추가 설정하면 되겠다. 그죠? 60만 원 추가 설정하면 되겠다. 60만 원.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답은 1번.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총계정 원칙에 있으면 몇 번 아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거래 금액 나오고 정기말, 단기말 잔액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총계정 원장으로 하는 게 제일 계산하기 편하고 계산하고 나서 맞냐 틀리냐 바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 15번 마지막. 다음 자료에서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전형적인 매출 원가 구하는 문제다. 그죠? 근데 쉽게 안 주고 매입에 대해서 매입 애누리 그리고 매입 환출, 매입 운임 뭐 이런 거 다 줬다는 거지. 뭐 취득시 회계 처리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도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할 줄 아는지 매출 원가 산정할 줄 아는지 그걸 묻고 싶었다는 거죠. 다 고려해서 자 빠른 속도로 풀어볼까요? 기초가 얼마? 기초 150만 원. 단기 매입액은 얼마? 단기 매입액은 300만 원. 그리고 매입 애누리는 빼야 된다. 마이너스 9만 원. 그리고 매입 반출도 빼야 된다. 5만 원 빼야 되고. 매입 운임은 부대 비용이니까 플러스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처리돼야 되고 기말 재고가 얼마라고요? 기말 재고가 2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매출 원가가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에서 300만 원 마이너스 9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플러스 20만 원 306만 원 나오네. 3060000 3060000 자 플러스 15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2560000 나오나요? 2560000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15분까지 마쳤고요. 자 50일에 까다롭게 나왔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자존심이 좀 강하신가 봐요. 내가 내 문제에 만점을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 왜? 문제도 이렇게 매출원가 쉽게 안 내고 모든 고려사항 다 하게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14번 봤죠. 대손 충당금도 총계정 원장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뭐 이렇게 특이하게 정기 대손 처리한 것에 대해서 회수한 거 뭐 이런 것도 섞어가지고 물어보고 그리고 지문에서도 아까 1번 문제부터 막 사람도 혼란스럽게 하려고 대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막 그런 지문들도 막 등장시키고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도 아까 뭐 3분법이라고 조금 수험생들 조금 까다롭게 읽을 수 있는 3분법 같은 거 출제하고 그렇게 좀 이래저래 좀 까다롭게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까다롭게 무슨 낼 수 있습니다. 뭐 출제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려고요. 어떻게 어렵게 낼 수 있고 쉽게 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입장은 똑같다. 너무 당황하지 말라. 그리고 특히 1번, 2번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키 포인트는 우리가 배웠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낸다. 그리고 생소한 지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맞고 틀리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게 오히려 더 정답이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 이런 문제 나왔다. 막 이런 문제 와 휩쓸리고 저런 문제 휩쓸리고 필요 없다.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진짜 우리 출제 범위고 내가 아는 체계적 지식이 중요한 거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문 한두 개가 이상한 지문 나올 수 있다. 그거에 흔들리지 마자. 내가 중심이고 우리가 배웠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숙지하면 그 체계적 지식을 만들면 그렇게 하면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